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귀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동 중이시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일을 하실 때 자주 들어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감염이라는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배운 그 교재 과목 교과목 안에도 뭐 보건간호, 공중보건 이런 파트에서도 지금 감염이라는 말 많이 다룰 거고요. 공중보건에서요. 그럼 이때 감염의 정의가 어떤 정의가 있었냐면 균이 또는 뭐 그 균이 세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 병원체가 그죠? 병원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사는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숙주, 그죠?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갔어요. 숙주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만 있으면 감염이 아니라 그랬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보따리 풀고 자리 잡고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가만히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새끼를 쳐야 된댔죠. 증식을 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했다? 감염이다. 근데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증상을 드러내죠. 그죠? 목이 아프고 기침하고 열나고 그죠? 그런 거는 현성 감염이라고 했고 똑같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감염은 된 거는 분명하지만 어떤 증상도 드러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 이런 말 하죠. 그거를 뭐라고 했다? 불현성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염이라는 거는 몸 안에 들어와서 새끼를 치면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균이 있는 물건을 내가 만져가지고 내 손에 균이 묻어만 있는 거 내 손에 균이 묻어만 있는 거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오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염은 새끼를 친 게 아니야.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가 사는 장소 숙주 안에 들어와서 어떻다고요? 증식 안 했다고요. 증식 안 하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오염이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콘타미네이션 또는 줄여서 콘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콘타 시키시면 안 돼요. 콘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오염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묻어만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손만 깨끗하게 씻으면 없어진다 라고 했었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염은 조금 크게 나누어 보면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 손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 손이 지금 오염된 손인데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막 만져가지고 환자한테 면역력이 약한 환자한테 감염을 시켰어.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떤 것 때문에요? 자기 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긴 원인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런 감염은 뭐라고 했다? 외부의 원인이 있다. 외인성 감염.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기 안에 있는 구강에도 균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대장에도 균이 있거든. 근데 구강이나 대장에는 누구나도 균이 다 있지만 모두에게 다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강이나 입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균이 있지만 내가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는 이 균들이 찍소리도 못한다 그랬잖아.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언제 내가 약해진 틈을 탔을 때 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내 몸에 감염이 일어난 거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 내가 약해져서 내 안에 있는 균이 문제를 준 거니까 그런 거는 내 안에 원인이 있는 감염이다. 내인성 감염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 두 개 좀 정리 구별을 하실 거.
그러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하면은요, 내인성 감염도 있고 외인성 감염도 있는데 어쨌든 감염이라는 게 일어나면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감염이 생겼어요. 그럼 감염이 있다 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열이 나지 않을까? 그죠? 열이 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났다 이래 말하면 그거는 감염이야. 내 몸에 뭔가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거를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그 균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그 균에 적합한 약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막연하게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는 타겟으로 이 균에는 이 약이 잘 듣는 항생제를 쓰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균을 끄집어내 봐야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그죠? 그런데 그 균이요. 너무 조그만 거예요. 너무너무 조그만 거야. 균이 너무너무 조그매. 그래서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 균이 도대체 균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균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막연하게 쓰기는 또 싫어. 그럼 이거를 균을 어떻게 해줄까? 조금 균이 밉지만 키워주자. 균을 키워주는 거죠. 왜? 원인균을 파악하려고. 그래서 균을 키울 거예요. 이렇게 점점 키울 거예요. 균이 잘 자라도록 해서 균을 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렇게 커졌네. 그러니까 커지니까 이 균 이름은 뭐네. 이젠 알겠는 거야. 그전에는 새끼여서 잘 몰랐는데. 되셨어요? 그럼 이 균을 정확하게 키워서 원인균을 파악하자 하는 검사를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배양이라고 합니다. 배양. 그래서 배양이라는 말은 균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때 균을 키우는 거는 왜 키웁니까? 라고 시험 문제에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키운다고요? 너무 작아서 균을 파악하고 싶다 그랬죠. 실체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렵게 말해서 원인 균을 파악하겠다. 그래서 파악해서 뭐 하려고요? 약 쓰려고요. 어떻냐? 이 균에 적절한 항생제를 쓰고자 하는 거죠. 원인균을 파악해서 적절한 항균제라는 말은 균을 죽이는 약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항생제 같은 말입니다. 적절한 항균제를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양검사의 목적이 뭐냐 이래 말하면 원인균을 파악해서 적절한 항균제를 선택하려고. 되셨죠? 그러면 이때 배양이라는 말을 병원에서는 배양 이렇게 안 하고 의료진들끼리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한다? 컬처라고 하겠습니다. 컬처. 그래서 컬처 이래 말하면 배양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분이 실습하다가 컬처합시다 이런 말을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 사람 균이 있구나. 또는 더 나간다면 그 사람 증상이 뭐가 있겠다? 열이 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죠? 배양이라고 합니다. 하나 정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감염에 대한 관리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 감염이라는 정의가 뭔지를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병원 감염은 어떤 거였냐면 다시 한번 병원의 환경이나 의료기구를 통해서 유발되는 감염이라 그랬죠. 병원에서 생긴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입원 중에 생기는 모든 감염을 뭐라고 한다? 병원 감염입니다. 병원 안에서 생겼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병원 감염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보통 일어나는 병원 감염에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래 말하면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병원 감염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창상 감염, 그리고 폐렴, 폐혈증 이런 것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건고, 그리고 이런 걸로 병원 감염이라고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건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수술하고 나서 창상감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수술이라는 말을 제가 용어 정의를 말했었나? 수술을 병원에서는 뭐라고 한다? OP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 그 환자 OP 스케줄 잡읍시다. OP 스케줄 잡읍시다. 이런 말하면 수술 일정 잡읍시다. 이 말인 거예요. OP. 되셨어요? 알아두세요. 자, 그 환자 OP 보내주세요. OP 스케줄 잡아주세요. 수술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응용해 볼까? 우리가 수술하는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수술실이라고 하겠죠. 그럼 수술실은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수술을 금방 뭐라 그랬어요? OP. 그 다음에 실이라는 말은 방이지. 방은 룸. 그래서 그 앞대가리만 따가지고요. OP에 O, 그 다음에 룸에 R 따가지고 수술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O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OR. 되셨습니까? 자, 자기 어디 근무해? 나 OR에 있어. 그러면 수술실에 근무해. 그 말인 거죠. 자, 학생 그 환자 OR에 보내주세요. OR 보내주세요 하면은 수술실 보내주세요. 그 말인 거죠. 되셨어요? 용어 하나 메모 따로 해두셔서 이런 용어들은 자꾸 누적해서 아셔야 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요. 자, 본론 창상감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응급간호에서 창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창상은 여러분 모든 상처라고 생각하세요. 인체에 생기는 모든 상처를 창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칼에 베어가지고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처 창상. 그 다음에 멍든 거 창상. 멍든 것도 상처잖아요. 그것도 창상. 모든 상처를 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병원 감염이라 이거 병원 감염 맞아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개복술을 해가지고 복막을 절개했어요. 피부를 절개했다고. 그래서 절개한 부분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수술할 때는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절개하기 전부터 그 피부에 감염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잖아. 그런데 수술을 잘했어. 수술 끝나고 얼마 뒤부터 있잖아요. 수술한 쪽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술 전에 내가 집에서부터 내 몸 안에 문제로 고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수술한 이후부터 우리가 그냥 보통 쬐다, 그냥 절개했다. 그 절개해서 상처 생긴 이후부터 거기서 고름이 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디서 생긴 거야? 병원에서 생긴 거죠.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보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문제네 생각한다고요. 병원 감염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라고 했잖아요. 수술 받기 전도 아니고 받은 후에 수술한 환부에서 수술한 상처에서 뭐가 나온다? 고름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름이라는 말을 병원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고름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아신다면은요. 뭐라고 한다? 퍼스라고 합니다. 고름을 뭐라고 한다? 퍼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술한 쪽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를 보고는 이 사람 병원 감염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이 특히 어르신들 노인분들 있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열이 나고 원인이 모르는 열이 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어. 그럼 그 사망 진단서에 어떤 말이 많이 들어가냐면요. 폐혈증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폐혈증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혈자가 들어갔잖아. 혈이 들어갔으니까 뭔 것 같아요? 피요, 피. 그러니까 이거는 혈액 안에 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 안에 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냥 균이 혈액 안만 도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독소를 막 뿜어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균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독을 막 뿜어내니까 인체 장기가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왜 죽어요? 여러분, 피를 타고 도는데 우리 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잖아.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데 만약에 막 독소를 뿜어내면서 심장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럼 심장 기능이 멈추겠죠. 그 다음에 또 신장, 콩팥에 가가지고 막 피를 타고 돌다가 이번에는 신장에 가자 하고 신장에 독을 막 뿜어내면서 돌아다녀. 그러면 신장 장기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장기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게 폐혈증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폐혈증이라는 거는 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 열 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열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된다? 환자가 위중해지겠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상태가 악화되면서 점점 죽어가기 직전까지 쭉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 쇼크가 나타난댔잖아요. 그래서 폐혈증 때문에 쇼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줄을 꺼보시면, 자, 입원 당시에는 첫 번째 줄에 힌트를 말했지 않습니까? 입원 당시에는 감염이 없었던 환자랬어요. 그 말은 병원에서 생겼다는 소리잖아. 입원했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 환자가 입원 3일째 되는 날부터 그 말은 병원에 들어와서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그때 혈액 배양에서 배양이 뭐였더라? 안에 있는 균을 키우는 거랬죠.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균을 키워준 거, 그거를 혈액 배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혈액 배양을 해서 그 안에 뭐가 나왔다? 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피 안에 균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뭐를 한다? 독소를 막 뿜어내는 거죠. 그거를 폐혈증이라고 하고, 그럼 폐혈증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열이 나겠죠. 그리고 폐혈증이 점점 심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쇼크가 발생합니다. 쇼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쇼크라는 말은 되게 많이 중요하고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할 겁니다.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쇼크가 일어나면 이때 우리 혈압 어떻게 된다 그랬지? 환자가 지금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혈압은 어떻게 된댔어요? 떨어진다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죠? 혈압 떨어져.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면은 누가 심장이 내 때문에 이 사람 혈압이 떨어지고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줘야지 하고 심장이 더 많이 펄럭 뛰어준다 그랬죠. 펌프질을 한다 그랬지. 그걸 바로 맥박이라고 했는데 이때 더 많이 뛰어야지 하고 뛰지만 심장이 점점 꺼져가니까 힘은 없어서 약하게 뛰어요. 그리고 횟수는 자기가 더 많이 애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뛴다 그랬죠? 맞나요? 자,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을 못해주니 우리 몸에는 산소가 제대로 안 가요. 그러면 산소가 안 가니까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를 더 많이 마시고 싶어요. 들여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한다? 더 많이 숨을 받아 쉬는 거죠. 그러나 효과는 없어요. 한 번을 쉬더라도 깊이 심호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들이 헤헤대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얕으면서 빠른 호흡을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얕으면서 빠른 호흡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점 심장하고 폐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의 체온은 어떻게 된다? 체온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피부는 어떻게 된댔어요? 차갑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그 다음에 창백하고, 그리고 청색증 나타난다 그랬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를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고, 하나 더 추가해 볼까, 여러분? 자, 이 사람, 우리 피는요, 여러분, 우리 피는 막 피가 흐르지. 그 피 안에는요, 대부분의 성분이 뭔 줄 알아요? 대부분이가 물입니다. 혈액을 이루는 대부분의 성분은 물이에요. 물이 그만큼 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피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 말은 내 몸에 뭐도 부족하다? 뭐도 부족하다? 물도 부족하게 됩니다. 물도. 그래서 이 사람 쇼크로 혈압이 떨어진다잖아. 혈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제 몸에 물이나 피나 이런 게 부족할 때 혈압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 몸 안에 물도 적다고. 물도 적다고. 그럼 물이 적으면 소변도 많이 볼까 적게 볼까? 물이 적으니까, 내 몸에 물이 적으니까 소변도 적게 보겠죠. 그러면 소변의 양을 적게 보는 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뭐라고 한다? 우리 영양소가 부족하다 하면은 영양결핍이란 말 쓰잖아요. 핍 쓰잖아요. 그래서 소변의 양이 적다 하는 말을 핍뇨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 정의 핍뇨라고 하겠습니다. 핍뇨.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나타나면 환자가 소변이 거의 안 나오고 혈압 떨어지고 맥박하고 호흡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런 환자를 보면 이 사람 쇼크 아니야? 생각하시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부터 이랬다면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생겼을 수도 있는데 입원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어떤 거다? 폐혈증이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은 또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폐혈증이면 아까 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체온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열나요. 그런데 쇼크가 일어나면 체온이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폐혈증. 이것도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에 보시면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폐렴. 자, 폐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 입원 당시에는 없었던 폐렴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미리 명시를 해줬잖아. 입원 당시에는 없었었다고. 그 말은 병원에서 생긴 거라는 뜻이죠. 같은 말로. 그래서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입원하고 나서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겼다잖아. 그 말은 100% 어디서 생겼다고? 이 병원에서 생겼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열나고 검사했더니 폐렴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라? 병원에서 생긴 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지식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원 감염하면은 이런 식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입원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서 전부 다 생긴 거예요. 그거를 병원 감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병원 감염이 안 생기게 의료기관은, 의료진들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이런 병원 감염은 꼭 감염병이 생길 환자가 딱 정해져 있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자들은 다 이런 병원 감염에 걸릴 수 있겠죠. 노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환자들한테 그게 뭐 중환자, 가벼운 환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환자들이 다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환자들한테 간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처치를 할 때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요런 것 등이 안 생기도록 전부 어떻게 한다? 안 생기도록 전부 다 뭔가 우리가 매뉴얼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이런 매뉴얼을 지키는 거죠. 그런 매뉴얼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표준 예방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예방 지침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면은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래서 탑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원생 온누리병원이나 우리 원생들이 이제 입사를 하잖아요.
입사를 하면 신입들한테 표준 예방 지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수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엄격하신 분들은 테스트도 해요. 자주자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테스트해요. 그런 거 너무 머리 아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해야 돼요. 해야 여러분도 보호하고 또 환자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표준 예방지침이라는 거는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는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대상자, 중환자든 누구든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 매뉴얼을 말합니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또 옆에 보시면 의료진은 감염의 원으로부터, 감염원이라는 말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 말이죠. 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도 지키는 게 좋아. 왜? 우리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그리고 또는 대상자는 누구겠어요? 환자.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본 감염 원칙을, 관리 원칙을 우리는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창상, 모든 상처, 그죠? 그래서 수술하고 났는데 상처 드레싱 하다가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병원 감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안 생기려면 수술하고 나서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멸균을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균이 없도록.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의료진들한테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의료진들이 병원 감염이 안 생기도록 어떤 매뉴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고,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 반드시 실습 중에도 그리고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상처를 여러분 소독하고 꺼져 붙여주고 이런 거를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레싱. 그죠? 그래서 드레싱 하는데 우리가 보통 드레싱 하는 거는 일반 병동에도 몇 명씩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드레싱 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제 제자 중에서도 남자 제자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제 제자가 그 수지 접합으로 유명한 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남자 간호조무사는 여러분 보통 드레싱은 의사가 한다고는 하지만요. 의사 수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반 병원에서도 남자 간호조무사분들이 의사에게 이런 감염관리의 원칙을 준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남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드레싱을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보면은 그때 저희 남자 간호조무사인 제자가 자기 하루에 드레싱을 몇십 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제 한번 놀러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야 할 때는 절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멸균을 지켜가지고 해야 된다. 콘타 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거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또 잔소리처럼 했더니 아유 선생님 알아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알고는 있겠지만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환자들한테 그게 너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또는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환자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단다 라는 말을 제가 잔소리처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드레싱을 할 때는 드레싱하는 물품이 있겠죠. 그죠? 드레싱 하려면 소독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잖아. 근데 그 물품들을 챙겨가려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드레싱을 챙겨가야 된다면 그냥 여러 개를 손에다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병실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겠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런 카에다가 드레싱하는 물건들을 이런 데다가 차곡차곡 가지고 또는 밑에도 이런 데다가 쌓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바퀴가 달린 차예요. 그럼 이런 칼을 뭐라고 한다? 드레싱 카트
카트라고 합니다. 이런 카트는 알잖아. 그래서 드레싱하는 카트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드레싱 카트 또는 드레싱 카 이렇게도 말합니다. 드레싱 카트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에 내가 물건들을 하나만 가지고 가려면 여기 안 가져가겠지. 하나는 그냥 들고 가겠지. 그럼 여기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개,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병실에 A라는 병실이 있어요. 이 병실에 내가 드레싱해야 될 환자가 3개가 있어요. 이 환자 방에 3명의 환자들한테 드레싱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3개가 필요한데 드레싱 칼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하고 또 나오고 또 갖고 들어가고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아예 A 병실 문을 열어서 이 칼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자, 생각해봐요. 자, A라는 환자 병실에 이 병실에 균이 있어요. 균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이 방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칼을 갖고 들어갔어. 이 병실에. 그럼 여기에 균이 주변에 칼에 묻을 수 있어 없어? 묻을 수 있죠. 균이 묻어만 있는 거를 제가 오염, 감염 뭐라 그랬어요? 오염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A 병실에 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카가 어떻게 된다고요? 카트가 콘타, 오염된다고요. 그럼 오염된 이 칼을 또 어떻게 B라는 병실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B라는 환자 병실은요, 균이 없고 백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면역력이 엄청 약한 환자들이 이 병실에 있어. 그러면 이 병실엔 균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균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야. 근데 내가 이 칼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 콘타 됐는데 갖고 들어가면 이 병실에 옮겨야 안 옮겨요? 옮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환자는 자기 의지 잘못도 없이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드레싱 카트는 환자 방안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3번째 줄에 보시면 드레싱 카트는 환자 방안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가지고 가지 마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씩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드레싱을 풀었어요, 여러분. 드레싱 카 안에 드레싱 세트를 하나 풀었어요. 드레싱 세트 하면은 여러분 요 그림에서 한번 볼까? 자, 요 그림에서 그냥 한번 볼게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 요 그림이요. 요 그림. 자, 요 그림에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소변줄인데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뺐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드레싱 세트를 풀면은 오픈을 하면요. 이렇게 스텐으로 된 세트가 나타나. 그리고 요 안에 뭔가 종지 같은 게 있죠. 그럼 요런 종지에 뭐를 담는 거다? 소독솜 같은 거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폴셉이 그 핀셋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게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드레싱할 수 있는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세트를 드레싱 세트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이제 드레싱을 하려면 요 안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안은 내부에 균이 있을까? 묻어 있을까? 안 묻어 있을까? 균이 안 묻어 있겠죠.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철저하게 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소독솜을 집어가지고 환자 수술 부위를 닦으려면 환자 수술 부위를 닦고 싶어요. 그래서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있어요.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찢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자리를 이렇게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를 소독을 해야 돼요. 드레싱 해야 된다고. 드레싱 하려면 내 맨손으로 질문합니다. 이 소독솜을 집어가지고 여기 닦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내 손엔 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솜을 집어야 되는 뭐를 하냐면 아예 장갑을 끼거나, 이때 장갑은 수술실에서 끼는 장갑 그런 걸 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안에 자 여러분 화면에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보면 그 그림 안에 요게 들어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게 들어있어. 요 집게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집게를 이제부터는 여러분 핀셋이라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집게, 소독솜 같은 거를 찝는 집게, 이 집게의 이름을 여기 5번째 줄에 보시면 겸자라고 합니다. 겸자. 되셨습니까? 겸자. 아니면요, 또 뭐라고도 하냐면요, 섭자라고도 합니다. 겸자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섭자라고 해도 됩니다. 섭자. 되셨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겸자 어디 있어요? 섭자 어디 있어요? 이래 말하면 의료진들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 말을 되게 낯설어 할 겁니다. 왜? 병원에서는 그 말을 안 쓰니까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병원에서는 폴셉이라고 하겠습니다. 폴셉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겸자 또는 섭자. 그런데 병원에서는 폴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소독솜을 찝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멸균 상태가 되겠죠. 멸균이니까 멸균된 소독솜을 찝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레싱을 할 때는, 소독솜을 찝을 때는 맨손으로 찝으면 안 돼.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이 멸균된 겸자, 폴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게 없다면 뭐를 해야 될까? 수술실에서 끼는 장갑, 멸균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겠죠. 그게 4번째 줄에 보시면, 5번째 줄에 보시면 줄 끊습니다. 드레싱 수행자는 치료 과정 동안 어떡하라고요? 멸균 겸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장갑을 껴야 된다면, 겸자가 없어가지고 장갑을 껴야 된다면요, 장갑 끼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돼요. 장갑 끼기 전에도. 장갑 낄 건데 손 왜 씻어요? 혹시 장갑을 끼는 과정에서 장갑의 균이 끄트머리라도 조금이라도 내 손에 있는 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끼기 전에도 손 씻으세요. 그리고요, 다 끝나고 나서면 장갑 벗겠죠. 그럼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장갑에 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 환자 상처도 만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장갑을 벗고 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갑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균이 내 맨손에 묻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전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장갑 끼기 전에도 손 씻고, 장갑 벗고 나서도 손 씻고. 되셨나요? 그래서 손은 장갑을 끼기 전과 드레싱을 하고 난 전후에 반드시 닦아야 한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모니터에서 저를 보세요. 자,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한댔어요? 폴셉이라고 한댔죠. 자, 제가 이 겸자 폴셉을 사용할 때 가끔은 어느 곳에서는 이 자기네끼리 이제 이런 거 들고 막 하는 거 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멸균된 폴셉은요, 이렇게 거꾸로 들고, 거꾸로라는 말이 이 끝 있죠. 이 끝, 찝는 끝. 이 끝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거를 찝을 때, 자, 이게 통 안에 잠겨 있을까? 통 안에 꽂혀져 있을 거 아니야. 얘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얘를 무심결에라도 이렇게 끄집어내면 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겸자 폴셉은 반드시 이 끝은 아래로 와야 돼요. 아래로. 맞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겸자의 끝을 위로 한다 하면은 X 아래로 가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자, 소독약을 사용할 때 멸균 겸자의 끝을 가장 낮게 유지한다.
그러면 이 폴셉에서 가장 낮게 유지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다? 폴셉의 끝이 아래로 와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끝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로 향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봐봐요. 이 폴셉을 찝었어요. 소독솜을 찝었어요. 소독솜을 찝었어요. 그럼 소독솜을 찝어가지고 상처를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처를 닦을 거야. 그럼 저 상처 한번 닦아볼게요, 여러분. 자, 소독약, 갈색깔 나는 소독약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자, 닦는데 저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 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요. 이렇게 닦았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닦았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닦았다가 또 여기 묻은 균이 또 여기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닦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봐봐요.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자, 한 번 닦았어요. 그리고는 위로 가지 마. 또 옆으로 가지 마. 버려. 그리고 또 폴셉으로 다른 소독솜 집어서 또 어떡한다? 한 번 닦고 어떡한다? 버려. 또 소독솜 새 거 집어. 그리고는 또 어떡한다? 한 번 닦고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독솜을 가지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닦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닦은 자리에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동글동글하게 한번 닦아볼까? 자, 제가 닦아요. 안에서부터 닦게요. 자, 닦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둥글둥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닦고 겹치지 마. 버려. 그리고 또 다른 소독솜 집어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한 번 닦고 버려. 또 다른 소독솜 집어가지고 한 번 닦고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독면 하나로 한 번씩만 닦고 버린다 라는 말이 있죠.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두 번째로 요도 감염이라는 거는, 요도 감염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요, 병원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가장 1순위가 뭐라고요? 요도 감염이에요. 그럼 요도 감염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 때문이다? 소변줄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빈도가 제일 많아요. 빈도가 제일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망이나 이완이라는 말은 질환에 노출된다, 질병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환자가 요도 감염이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요. 어떤 80세 어느 병원에 장기 입원한 어떤 환자가 회원부에 도뇨관, 여러분 도뇨관이라는 게 소변줄이야, 소변줄. 회원부에 소변줄을 삽입한 부분이 빨갛게 됐대. 항상 어느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다는 말은 염증, 감염 이런 게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고 열이 난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이래 나오면 어떤 거다? 요도 감염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음부 주변이 빨갛게 되어 있고 소변줄을 꽂고 있고 열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병원 감염 때문이고, 그 병원 감염에서도 어떤 사례에 속한다? 요도 감염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병원 감염의 1순위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소변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사 바늘 같은 거 잘못하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밥원에 볼게요. 밥원에 보시면 사용한 바늘을
사용한 바늘을 제가 말씀드렸죠. 똘끼 아니면 구부릴 리가 없지. 구부리거나 하면 안 돼.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 당연히 안 돼. 그리고 뚜껑을 다시 씌우지도 말고 아까 폐기물통에 니들을 분리해서 쏙 집어넣자 그랬죠. 그리고 뚜껑을 씌워야 한다면 한 손은 가만히 있고 한 손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폐기물통에 주사기를 탁 꽂고 바늘만 탁 분리하는 거죠. 요런 통. 그 다음에 여기 이 손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 손도 두 손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손은 가만히 있고 요 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니들만 주사 바늘만 요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한 손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사기는 다른 사람한테 썼던 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의원에서 수액을 맞은 환자가 전부 다 시험간염에 걸렸다고 제가 그랬죠. 그때 보니까요, 일회용 주사기를 막 다 쓰고 있는 거야. 아니,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주사기가 있는데 이 주사기를 처음에 최초로 환자한테 주사했겠지. 그 환자가 C형 간염이 있었어.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 주사 바늘에 묻었겠지. 근데 이 주사 바늘을 재사용했다니까? 재사용하니까 다른 환자한테 꼭 찔렀어. 그러면 다른 환자도 뭐가 걸리는 거야? C형 간염. 또 이 바늘로 다른 환자한테 콕 찔렀어. 그럼 다른 환자도 C형 간염.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13명이었나? C형 간염이 한 의원에서 여러 명이 C형 간염에 걸렸던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병원을 덮쳐보니까 뭐를 일회용품을 재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 세상에. 한 거예요. 재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주사 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환자한테 감염을 일으키니까. 이해되시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모르는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한 통이 왔었어요, 학원으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이 주사 실무 쪽으로 조금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가 궁금하시냐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네 병원에서 에서는 주사기가 포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장이 되어 있는 주사기를요, 오늘 쓸 분량만큼 미리 포장지를 다 뜯어둔대요. 포장지를 다 개봉을 한다는 거죠. 포장지를. 그래서 나이트 반번이 근무하는 그 다음 아침부터 근무할 양부터 해서 하루 종일 써야 될 분량을 그 주사기를 몇십 개면 몇십 개, 100개면 100개 해가지고 전부 다 깐대. 다 껍질을 벗겨서 차곡차곡 어떤 이게 선반이 아니라 이게 뭐 이게 쟁반 이런 데다가 트레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올려둔대요. 차곡차곡 쌓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쌓아두면 선생님들이 그 주사기로 약도 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저희 병원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인 거예요. 맞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절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잘못된 방법은 맞습니다 하고는 말씀은 드렸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미리 뜯어두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항상 직전에 포장지를 뜯어야 됩니다. 직전에. 그래서 낙원에 보시면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어떻게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셔야 돼. 그리고 멸균 주사 제품들이 콘타 뭐라고요?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직전에 포장지를 제거하고 써야 됩니다. 만약에 포장지가 봐봐요. 개봉되어 있거나 또는
포장지가 좀 지저분하게 손상된 경우는, 이때 손상됐다는 말은 뭐 포장지가 젖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콘타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어째야 된다? 아이고 아까브라 하지 마시고 폐기한다. 되셨습니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는 어떤 감염들이 제일 많이 생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왼쪽의 팁에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팁. 자, 여러분 책으로 보세요. 제 화면에서는 안 보이십니다. 두 번째 팁에 보시면 혈행성 감염 질환이란 말 있죠. 자, 혈행성 감염 무슨 말일까? 피로 옮을 수 있는 감염 이 말이에요. 피를 타고 옮을 수 있는 감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의료인들은 흔히 노출되는 혈행성 감염 질환으로는, 이 말은 바늘 같은 거, 그래서 찔려가지고 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에는 어떤 게 있다? B형 감염이요. B형 감염. 그래서 의료인들한테서 가장 많은 감염이 뭐냐 이래 말하면 B형 감염입니다. 그래서 B형 감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고, 그리고 또 항체가 안 생겼고, 예전에 오래전에 맞았는데 항체가 없다 하면은 한 번 더 미리 맞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실 거니까, 곧 이제 근무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실 거니까. 그래서 B형 간염 잘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잘 생긴다? C형 간염도 피로 옮아요. C형 간염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돼 있죠. 그죠? 아이고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거는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예요. 왜? 이름 끝에 바이러스라고 했잖아. 근데 바이러스 이름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예요. 이거에 감염이 되면 그 질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질환 이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없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에이즈라고 하죠. 에이즈라고 합니다.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도 피를 타고 옮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피를 통해서 옮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면 되죠. 어떻게 조심할까? 바늘 같은 거 꽂을 때 두 손이 같이 하지 말고 한 손 가만히 있고 한 손으로 조심해서 꽂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지 말고 바늘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주사 바늘은 이렇게 통에다가 다 쓴 거는 통에다가 딱 넣어서 딱 하고 분리하고, 이런 매뉴얼만 여러분이 잘 지키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거를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라 하는 부분이 주사 바늘과 주사기의 관리입니다. 되셨습니까?